상급자 윤성훈 중령으로부터 지속적인 언어적 모욕과 신체적 접촉을 당했으며 진정서를 읽는 은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CCTV 화면 속 서연이 울음을 터뜨리며 뛰쳐나가고 윤중령이 뒤따라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내 딸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은경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성훈 중령, 국방부 헌병 감찰실장 윤태중 준장의 아들이거든요. 김영수의 말에 은경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절대 그럴 수는 없어. 권력으로 내 딸을 짓밟고 이제는 덮으려 한다고? 은경의 목소리에 강철 같은 결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무료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철원의 4월은 늘 그랬듯이 조용했습니다. 조은경은 새벽 5시 정각에 눈을 떴습니다. 71세의 나이에도 몸은 여전히 군인 시절의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죠. 이불을 개고 세수를 마친 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면서 은경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남편 정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0년이 흘렀지만 은경은 여전히 두 사람 분이 아침상을 차리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정수의 자리에는 빈 그릇이 놓여 있고 은경은 그 앞에서 혼잣말로 안부를 묻곤 했어요.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라디오를 켜자 아나운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작은 거실을 채웠어요. 오늘은 4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전국이 맑겠고요. 은경은 따뜻한 보리차를 우리면서 라디오 뉴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국방부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괜히 마음이 쓰였어요. 딸 서연이 육군 군수사령부에서 중위로 복무하고 있거든요. 헌병대 출신인 은경에게는 군 생활의 고단함이 누구보다 생생했습니다. 1980년대 초 여군 장교로 임관했을 때의 기억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남성 위주의 조직에서 여군으로 살아남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몸소 체험했거든요. 상급자들의 무시와 동료들의 시선을 견뎌내며 20년간 헌병 업무를 해왔던 은경이었습니다. 서영과의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는지 세어봤어요. 열흘 전쯤이었나요? 엄마 요즘 부대 일이 너무 힘들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피로감인지 답답함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의 직감으로는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도 견뎌야지. 우리 딸 은경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컸습니다. 서연은 어릴 때부터 속을 깊이 감추는 성격이었거든요. 아버지를 닮아서 뭐든지 혼자 해결하려고 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으려 했어요. 특히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서연은 항상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은경은 서연이 군대에 가겠다고 했을 때부터 반대했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딸이 똑같이 겪을까봐 걱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서연은 아빠처럼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어요 라며 끝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수도 딸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시대가 바뀌었잖아. 이제는 여군들도 많이 좋아졌을 거야 하지만 은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많이 바뀐 것 같아도 속으로는 여전히 그대로라는 걸요. 군대라는 조직의 보수성과 권위주의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20년간의 경험으로 체득했거든요. 서연이 임관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전화를 걸어서 부대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던 서연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연락 횟수가 현저히 줄었어요. 전화를 해도 예전처럼 밝은 목소리가 아니었고 뭔가 지쳐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은경은 그럴 때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얘기해라고 말했지만 서연은 항상 아니에요. 그냥 업무가 좀 바빠서 그래요 라며 둘러댔어요. 점심을 간단히 먹고 나서 은경은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청구서 몇 장과 지역 홍보 전단지가 들어 있었는데 그 사이에 국방부 로고가 찍힌 공문 봉투가 눈에 띄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대부분 좋지 않은 소식이거든요. 부상이나 사고 또는 징계 관련 통보가 대부분이었어요.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진정시키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군무이탈 조치 예정 통보서 제목을 읽는 순간 은경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육군 중위 조서현 귀하의 무단 이탈로 인하여 군무이탈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통보합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서현이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서현은 아버지를 따라 군인의 길을 택한 성실한 아이예요. 무단 이탈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통보서에는 서현이 지난 3일 전부터 부대에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연락도 두절된 상태라고 적혀 있었어요. 은경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3일 전이면 서연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날 이후였어요. 그때 서연의 목소리가 이상했던 이유가 이거였나요? 은경은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동 응답만 나올 뿐이었어요. 몇 번을 다시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안함이 점점 커졌어요. 평소 전화를 받지 않아도 곧바로 문자로 연락을 주던 서연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건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이 꺼져 있다는 것도 이상했어요. 군인인 서연이 휴대폰을 꺼둘 리가 없거든요. 은경은 옷을 갈아입고 곧장 차를 몰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무단 이탈을 한 건가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어요. 서연은 그런 아이가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강했고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성격이었어요. 2시간 반을 달려 서울에 도착한 은경은 곧바로 국방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경비병이 출입을 막아섰지만 은경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예비역 헌병 소령 조은경입니다. 제 딸이 실종됐어요. 국방부 청사의 접수 창구에서 은경은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담당 군무원은 서연의 무단 이탈건에 대해 부대 내부 사안이라며 자세한 설명을 거부했어요. 가족이라고 해도 군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은경은 참을성 있게 설명했어요. 제가 예비역 헌병 소령입니다. 군 규정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 딸이 3일째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요. 하지만 군무원의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은경은 서연이 근무하는 육군 군수사령부로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용산에 있는 부대까지 가는 동안 은경의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서연이 정말 무단 이탈을 했다면 이유가 뭘까요? 혹시 부대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은경은 자신의 헌병 때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여군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온갖 차별과 괴롭힘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혹시 서연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군수사령부 정문에 도착한 은경은 경비병에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조서연 중위와 면회하고 싶습니다. 경비병은 내부에 확인 전화를 걸더니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해당 장교는 현재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가요? 저는 어머니입니다. 은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경비병은 고개를 저었어요. 상부 지시사항입니다. 은경은 화가 났습니다. 딸을 만나는 것도 막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은경은 부대 간부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30분을 기다린 끝에 나타난 것은 행정보급과의 김소령이었어요.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소령은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갑했습니다. 제 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은경이 말하자 김소령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조서연 중위는 현재 무단 이탈 상태입니다. 저희도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 딸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은경의 목소리에 절규가 섞였습니다. 혹시 서연이가 부대에서 무슨 일을 겪었나요? 은경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김소령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 업무 스트레스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애매한 답변이었습니다. 은경은 20년간 헌병으로 일하면서 키운 직감으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업무 스트레스요? 구체적으로 어떤 스트레스인가요? 하지만 김소령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부대 내부 사정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나서 은경은 부대 정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뭔가 큰 잘못이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서연이 무단 이탈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더구나 3일 동안 연락이 완전히 두절됐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은경은 헌병 때 시절 동기였던 김영수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영수는 현재 예비역이지만 국방부 내에 여전히 인맥이 있었어요. 영수야, 나야, 은경이야. 은경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내가 급한 부탁이 있어. 은경은 김영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연의 무단 이탈 통보와 부대의 이상한 반응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김영수는 한참을 듣더니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하긴 하네. 무단 이탈한 장교의 가족 면회를 막을 이유는 없는데, 영수야, 제발 도와줘. 내가 뭔가 알아봐야겠어. 김영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알아보고 연락할게. 이틀 후 김영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경아, 나 지금 철원으로 갈게.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 김영수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은경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정보를 입수한 것 같았거든요. 김영수는 그날 저녁 철원에 도착했습니다. 은경의 집 거실에 앉은 김영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은경아, 서연이 관련해서 좀 이상한 정황들이 있어. 뭔데? 일단 서연이가 사라지기 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진정서 초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진정서? 은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한 진정서인데? 김영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상급자에 의한 괴롭힘을 신고하려던 것 같아 하지만 정식으로 제출되지는 않았대. 은경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연이 상급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서연이가 그 때문에 도망간 건가?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가능성이 높지. 김영수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영수야, 그 진정서 초안을 구할 수 있어? 은경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법무실에 있거든. 한번 부탁해 볼게. 제발 부탁해. 내가 진실을 알아야겠어. 은경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은경의 손을 잡았어요. 은경아,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거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 상관없어. 내 딸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반드시 알아내야겠어. 그날 밤 은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다치지는 않았을까요? 그리고 서연을 괴롭힌 상급자는 누구일까요? 은경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헌병대에서 20년을 근무하면서 비슷한 사건들을 많이 봤거든요. 특히 여군들이 당하는 부당한 대우들을 목격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설마 내 딸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니요. 다음 날 아침 김영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경아, 진정서 초안을 구했어. 지금 철원으로 가고 있으니까 기다려. 은경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됐어요.
김영수가 가져온 진정서 초안을 본 순간 은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서연이 겪었던 끔찍한 일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김영수가 건넨 진정서 초안을 받아든 은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A사 용지 2장에 빼곡히 적힌 서연의 글씨였어요. 상급자 윤성훈 중령으로부터 지속적인 언어적 모욕과 신체적 접촉을 당했으며 이에 대해 정식으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은경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진정서에는 윤 중령이 서연을 사무실로 불러 문을 잠그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2024년 3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업무상 지시를 빌미로 개인적인 만남을 강요했으며 거부할 경우 업무상 불이익을 암시했습니다. 은경은 진정서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서연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진정서 말미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렇게 진정서를 작성하지만 군 내부의 위계 질서와 보복이 두려워 제출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김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은경아, 이 윤성훈 중령이 문제야 뭔데? 국방부 헌병감찰실장인 윤태중 준장의 아들이거든. 은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태중 준장이라면 권력의 핵심에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럼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겠네. 은경이 말하자 김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그럴 거야. 벌써 내부에서 함구령이 내려졌다는 얘기도 들려 은경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딸을 괴롭히고 이제는 사건까지 덮으려 한다니요. 절대 그럴 수는 없어. 은경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영수야, 이 진정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일단 군인권센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언론에도 알려야 하고. 그날 밤 은경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군인권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진정서 내용을 바탕으로 윤중령의 부적절한 행위와 서연의 실종 상황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언론사에도 제보 메일을 보냈어요. 제 딸이 군내 성희롱으로 인해 실종 상태입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메일을 보내고 나서 은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거예요. 다음 날 오전 군인권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은경 님이시죠? 어제 신고해 주신 건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은경은 즉시 서울로 올라갔어요. 군인권센터의 김 변호사는 진정서를 꼼꼼히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증거요?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은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은경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조은경 소령님이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저는 헌병대 감찰실의 이중령입니다. 잠깐 뵙고 싶은데요. 은경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벌써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중령은 정중하지만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어요. 소령님 따님 일로 고생이 많으시죠? 고생이 아니라 걱정이에요. 제 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중령이 찻잔을 들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어디 신고를 하시거나 그런 일은 없으셨나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은경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네, 했어요. 제 딸이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중령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소령님, 그런 일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칠 따님한테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은근한 협박이었습니다. 따님은 현재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이중령이 말했습니다. 어디요?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심리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곧 연락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애매한 답변이었어요. 은경은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요.
이중령님, 제가 헌병대에서 20년 일했어요.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중령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소령님, 저희도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공론화되면 따님한테도 좋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에요. 은경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면담은 평행선을 그었어요. 카페를 나온 은경은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들이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는 것도요. 은경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김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야, 나 방금 헌병대 감찰실 사람을 만났어. 뭐라고 하던?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자고 한해 김영수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역시 그렇게 나오는구나. 영수야, 나 포기 안 해. 은경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경은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더 많은 언론사에 제보를 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어요. 군내 성희롱을 신고하려던 딸이 실종됐습니다. 도와주세요. 글을 올리고 나서 은경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은경이 온라인에 올린 글은 생각보다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군인권 관련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여성단체 게시판으로 퍼져나갔고 곧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랐어요. 군내 성희롱 은폐 의혹 여군 중이 실종 사건 같은 제목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은경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랐지만 동시에 희망을 느꼈어요. 이제 이들이 함부로 덮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반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틀 후 은경에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조은경 소령님, 저는 국방부 공보담당관 박대령입니다. 공식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소령님께서 최근 온라인에 올리신 글들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은경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국방부 명예를 실추시키고 계십니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실과 다르다고요? 은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제 딸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박 대령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따님은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시고 곧 정상적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나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똑같은 답변의 반복이었어요. 은경은 화가 났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만나게 해주세요. 소령님, 이 일은 이미 내부에서 적절히 처리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외부에 알리시면 오히려 따님한테 해가 될 수 있어요. 박 대령의 말에는 경고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경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제 딸을 만나게 해주기 전까지는 계속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은경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는 걸요. 그런데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은경이 올린 글을 본 한 네티즌이 쪽지를 보낸 거예요. 저는 국방부에서 일하는 민간인입니다. 조서연 중위 관련해서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은경은 즉시 답장을 보냈고 그 사람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사람은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어요. 저는 국방부 장비관리실에서 일하는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김미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서연 중위님 사건 당일 장교식당 CCTV가 삭제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은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CCTV요? 네, 원래는 30일간 보관되는데 사건 다음 날 바로 삭제 명령이 떨어졌대요. 누가 명령을 내렸나요? 높은 분이라고만 들었어요. 아마 윤중령 쪽에서 압력을 넣은 것 같아요. 김미영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혹시 그 CCTV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은경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김미영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백업 서버에는 아직 남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 딸을 위해서요. 은경의 간청에 김미영이 마음을 굳혔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아는 기술자에게 부탁해 볼게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일주일 후 김미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CCTV 파일을 구했어요. 하지만 내용이 좀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은경은 즉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김미영이 건넨 USB에는 사건 당일 장교식당에 CCTV 영상이 들어 있었어요. 영상을 재생하자 서연과 윤중령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지만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윤중령이 서연에게 뭔가 말하자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서연이 울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윤중령이 서연의 팔을 잡으려 하자 서연이 뿌리치고 뛰쳐나갔습니다. 윤중령도 급히 뒤따라 나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은경은 영상을 보면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 영상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은경이 물었습니다. 김미영이 대답했어요. 일단 국방부 인권감찰실과 군검찰에 제출하셔야 해요. 그리고 언론에도 알리시고요. 은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도 딸이 있거든요. 남의 일 같지 않아서요. 은경은 그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CCTV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도 영상 일부를 공개했어요. 다음 날 아침 주요 뉴스에서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군내 성희롱 의혹 CCTV 공개 여군 중이 울며 뛰쳐나와 같은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은폐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지만 곧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해당 영상은 단순한 업무 면담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이며 성희롱과는 무관하다. 조서연 중위는 개인적인 문제로 일시적으로 부대를 이탈했을 뿐이다. 하지만 여론은 국방부의 해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국방부가 사건을 덮으려 한다, 진실을 밝혀라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사건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고 여성 단체들이 국방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어요. 군내 성폭력 척결하라, 여군 인권 보장하라 구호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경은 뉴스를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사건이 공론화된 건 다행이지만 여전히 서연의 소재는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영수가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은경아, 서연이를 찾았어. 어디서? 민간 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있어. 하지만 면회가 금지되어 있대. 은경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서연을 찾았지만 여전히 만날 수 없다니요. 누가 면회를 금지한 거야? 병원 측에서는 환자의 안정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아마 국방부에서 압력을 넣은 것 같아 은경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이제는 딸을 병원에 가둬놓고 있다니요. 서연이 입원해 있다는 병원을 찾아가는 은경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정신과 전문병원이었어요. 병원 접수처에서 조서연 환자 면회 왔습니다. 라고 말하자 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해당 환자는 면회가 제한되어 있어요. 저는 어머니입니다. 은경이 신분증을 내밀었지만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분이라도 주치의 허가 없이는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은경은 주치의를 만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0분을 기다린 끝에 나타난 정신과 전문의 송 원장은 조심스러운 말투로 설명했어요. 환자분이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고 계셔서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외부 접촉을 차단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최소 2주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은경은 답답했어요. 딸이 바로 옆 건물에 있는데 만날 수 없다니요. 선생님, 제 딸이 정확히 어떤 치료를 받고 있나요? 은경이 물었습니다.
송 원장이 차트를 보더니 대답했어요. 심리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자해 충동은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자해 충동이요? 은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입원 초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지만 지금은 많이 안정됐습니다. 은경은 병원을 나서면서 울컥했습니다. 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서연의 치료비는 누가 내고 있을까요? 은경은 다시 병원 원무과로 가서 물어봤습니다. 조서연 환자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고 있나요? 원무과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국방부에서 직접 지불하고 있습니다. 역시 국방부가 개입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은경은 김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야, 서연이를 봤어. 어떻던? 심각한 상태야. 자해 충동까지 있었대. 김영수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정도였구나. 그런데 은경아, 나한테 좀 이상한 소식이 들어왔어. 뭔데? 서연이가 사라지기 직전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음성 녹음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 은경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음성 녹음이요? 윤중령한테 당한 일을 자세히 녹음해뒀다는 거야. 하지만 휴대폰이 초기화되면서 사라졌대. 은경은 아쉬웠어요. 그런 결정적 증거가 있었다면 사건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요. 혹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글쎄, 전문가한테 맡겨봐야 할 것 같은데 김영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통신망 복구 전문가가 있거든. 한번 부탁해 볼게. 며칠 후 김영수에게서 희소식이 왔습니다. 은경아, 녹음 파일 복구했어. 은경은 즉시 서울로 올라갔어요. 김영수가 건넨 USB에는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윤성훈 중령이 또 저를 개인 사무실로 불렀어요. 문을 잠그고는 제게 이상한 요구를 했습니다. 저항하니까 승진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하지만 누구에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윤중령의 아버지가 헌병 감찰실장이라는데 과연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까요? 서연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은경은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요? 이 녹음을 남기는 이유는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은경은 이 녹음 파일을 들고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결정적 증거가 생겼네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걸 군 검찰에 제출하면 윤중령을 기소할 수 있을 겁니다. 은경은 희망을 느꼈어요. 드디어 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게 된 거예요. 변호사는 즉시 녹음 파일을 군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군 검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출해주신 녹음 파일을 검토한 결과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담당 검사인 장중령의 목소리였어요. 왜요? 명백한 증거잖아요. 은경이 항의했지만 장중령은 단호했습니다. 녹음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된 것이고 진위 여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은경은 변호사와 함께 군 검찰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장중령의 태도는 냉랭했어요. 어머님 심정은 이해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증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제 딸이 거짓말을 한다는 말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장중령의 설명은 번거롭기만 했어요. 은경은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이 사람도 윤중령과 연결된 건 아닐까요? 그날 밤 김영수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은경아, 장 검사가 윤중령의 대학 동기래. 뭐라고? 같은 사관학교 출신이고 친분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 은경은 절망했습니다. 결국 그들끼리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공정한 수사는 기대할 수 없겠네. 그런 것 같아.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은경은 그날 밤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증거를 모아도 그들이 막아버리면 소용없었어요. 권력 앞에서는 진실도 무력해지는 걸까요? 은경은 거실에 앉아 정수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딸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하지만 사진 속의 정수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은경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방식에 맞춰 싸울 수는 없어요.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은경은 옷장에서 오랫동안 보관해 두었던 군복을 꺼냈어요. 예비역 헌병 소령 조은경의 정복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싸워야겠어. 은경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여군들의 일이니까. 은경은 헌병대 시절 함께 근무했던 여군 동기들의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연락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은경은 한 명씩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은경이 전화를 건 첫 번째 사람은 헌병대 동기였던 박선영이었습니다. 현재 예비역 중령인 박선영은 은경의 상황을 듣더니 즉시 내가 도울게라고 말했어요. 은경아, 혼자 싸우기엔 너무 큰 상대야. 우리가 함께해야 해. 박선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현역 시절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 그때는 참고 넘어갔지만 이번엔 다르게 하자. 두 번째로 연락한 사람은 이미숙 예비역 소령이었어요. 이미숙은 전화를 받자마자 울먹였습니다. 은경 언니, 뉴스 봤어요. 서연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미수가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야. 은경의 말에 이미숙이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언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어요. 이미숙은 현재 여성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세 번째는 최정희 예비역 대령이었습니다. 최정희는 헌병대에서 가장 높은 계급까지 올라간 여군 출신이었어요. 정희야, 너도 알겠지만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은경이 말하자 최정희가 진중하게 답했습니다. 맞아, 이건 우리 모든 여군의 명예가 걸린 문제야. 내가 먼저 철원으로 갈게. 최정희의 참여로 이번 일에 더 큰 힘이 실릴 것 같았어요. 네 번째로 연락한 김연자 예비역 중령은 현재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현자야, 이번 일을 제대로 알리려면 언론의 도움이 필요해. 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동료 기자들한테 부탁해 볼게요. 이런 일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김연자의 언론계 인맥에 큰 도움이 될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은 황미경 예비역 소령이었습니다. 황미경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미경아, 법적인 조언이 필요해. 언니, 제가 법무법인 동료들과 함께 도와드릴게요. 이런 사건은 우리가 무료로 맡겠어요. 황미경의 법적 지원으로 더욱 든든해졌습니다. 이틀 후 5명이 모두 철원에 모였습니다. 은경의 집 거실에 앉은 6명의 예비역 여군 장교들은 마치 작전회의를 하는 것 같았어요. 박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모였는지 모두 알고 있죠? 이건 서연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현역일 때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이미숙이 동조했습니다. 최정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행동하면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예비역 여군 장교들이 집단으로 나선다면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은경이 물었습니다. 황미경이 대답했어요. 일단 공동 성명서를 작성해야 해요.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거죠. 김연자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기자 출신이니까 성명서 초안을 작성해 볼게요. 그날 밤늦게까지 6명은 성명서 내용을 논의했어요. 대한민국 예비역 여군 장교 일동은 조서연 중위가 겪은 일이 개인의 불행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선언한다. 성명서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성명서에는 군내 성희롱 문제의 심각성과 은폐 시도에 대한 규탄이 담겼어요. 우리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반복되는 이런 일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조서연 중위의 용기 있는 고발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다. 성명서는 강력하면서도 품위 있게 작성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6명은 정복을 입고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은경이 대표로 성명서를 읽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여군 출신자들입니다. 은경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 조직에 대해 이제는 당당히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은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져나갔습니다. 예비역 여군 장교들이 나섰다. 20년 전 동기들이 뭉쳤다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특히 정복을 입고 당당하게 발언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온라인 댓글들도 대부분 지지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반작용도 거셌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즉시 반박 성명을 발표했어요. 일부 예비역들의 성급한 판단으로 국방부가 부당하게 매도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이미 적절한 절차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여론은 국방부보다 예비역 여군들의 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경에게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조은경 씨 적당히 하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그걸 알 필요는 없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따님한테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은경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협박으로는 안 되니까 그런 수법을 쓰는 거죠? 박선영이 은경의 집에 머물면서 지켜주고 있었어요. 은경아 무서워하지 마. 우리가 함께 있잖아. 고마워. 선영아 혼자였다면 정말 포기했을 거야. 은경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포기는 무슨 이제 시작이야. 국방부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할 때까지 계속 싸울 거야.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거예요. 여론의 압박과 예비역 여군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효과를 본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는 거네. 최정희가 만족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은경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직도 서연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병원에서는 여전히 면회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내 딸을 가둬둘 생각인가. 은경은 답답했습니다. 이미숙이 은경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조금만 더 참아요.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상황이 바뀔 거예요. 그날 밤 은경은 혼자 마당에 나와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정수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우리 딸을 꼭 지켜낼 거예요. 은경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거예요. 차가운 밤 공기가 은경의 뺨을 스쳐갔지만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 은경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민정 의원의 보좌관이었어요. 어머님,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실 수 있나요? 은경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공식적인 자리에서 진실을 말할 기회가 온 거예요.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은경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배어 있었어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연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김영수가 전화로 알려준 소식이었어요. 은경아, 서연이가 직접 나서겠다고 했대. 정말요? 괜찮을까요? 병원 측에서는 아직 이르다고 하지만 서연이가 강력히 원한다는군. 은경은 걱정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국정감사 당일 은경은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헌병 소령 시절 입었던 정복을 다시 꺼내 입었어요.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몸에 맞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젊은 시절의 당당함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내가 모든 여군을 대표해서 말하는 거야. 은경은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장에 도착한 은경은 방청석에서 서연을 기다렸습니다. 한 달 넘게 보지 못했던 딸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오는 순간 은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 강해 보였어요. 서연이 은경을 발견하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용기에 은경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박민정 의원이 먼저 은경을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조은경 예비역 소령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님들 앞에서 증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경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소령님께서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의원님, 이 사건은 제 딸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은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군 내부의 구조적 문제이자 20년 전 제가 겪었던 일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헌병으로 복무할 때도 여군에 대한 성희롱과 차별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참고 넘어갔죠. 은경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용기를 내어 문제를 제기했다면 제 딸이 똑같은 고통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장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 다음 세대는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야당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소령님, 이 사건이 과연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은경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은경은 미리 준비한 자료들을 꺼냈어요. 첫째, 제 딸이 직접 작성한 진정서 초안입니다. 은경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둘째, 사건 당일 장교식당 CCTV 영상입니다. 셋째, 제 딸이 직접 녹음한 음성 파일입니다. 감사장의 분위기가 긴장됐어요. 이 모든 증거들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방부 관계자가 반박했습니다. 해당 증거들은 모두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은경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법적 절차를 밟을 기회를 주지 않으셨나요? 왜 제 딸을 병원에 격리시키고 면회도 막으셨나요? 날카로운 반박이었습니다. 이제 서연이의 차례였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서연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신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감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윤성훈 중령은 2024년 3월부터 저를 개인 사무실로 불러 부적절한 요구를 했습니다. 서연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 표현인 줄 알았지만 점점 도를 넘었습니다. 감사장 안이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문을 잠그고 제게 몸을 기대라고 했고 거부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서연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그날 장교식당에서 윤중령은 제게 더 심한 요구를 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뛰쳐나온 거예요. 서연의 증언에 여당 의원들도 침묵했어요. 저는 진정서를 쓰려고 했지만 누가 저를 보호해 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박민정 의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부대를 이탈하게 된 건가요? 네, 더 이상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도망친 게 아닙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국방부 관계자가 다시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왜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서연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신고한다고 해서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윤중령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강력한 반박이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사장 뒤편에서 한 군인이 일어섰어요. 의장님, 저도 증언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저는 헌병대 소속 장호민 중사입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 중사는 윤태중 준장의 비서였던 인물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제 누나도 예전에 똑같은 일을 겪었거든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장이 술렁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하고 싶습니다. 장 중사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들은 윤 준장실에서 나온 문건들입니다.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어요. 국방부 관계자들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감사장은 완전히 뒤바뀐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장 중사가 제출한 문건들은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윤태중 준장이 직접 지시한 증거인멸 명령서와 관련자들의 진술 조작 지침이 들어 있었어요. 국정감사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언론들은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박민정 의원이 문건을 검토한 후 날카롭게 물었어요. 국방부는 지금까지 국민과 국회를 속여왔다는 말씀입니까? 국방부 관계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 중사는 울먹이며 계속 증언했어요. 윤 준장은 저에게 관련 문서들을 모두 폐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젠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몰래 보관해뒀어요. 그의 용기 있는 증언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경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국정감사가 끝난 후 은경은 서연과 드디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국회 휴게실에서 모녀가 마주 앉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걱정 많이 끼쳤죠?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은경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할 게 뭐야. 우리 딸이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았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나서서 싸워주시는 걸 보면서 용기가 생겼어요. 서연이 은경의 눈을 바라봤어요. 엄마처럼 당당한 여군이 되고 싶어요. 은경은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이미 충분히 용감해. 이번 일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을 거야.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국정감사 결과는 즉시 검찰에 수사 의뢰됐습니다. 윤성훈 중령은 성추행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고 윤태중 준장도 증거인멸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어요. 그동안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관련자들도 모두 처벌받게 됐습니다. 장 중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으며 다른 부대로 전속됐어요. 한 달 후 군사법원에서 공개재판이 열렸습니다. 은경은 이번에는 군사경찰 고문관 자격으로 법정에 참석했어요. 국방부에서 사건의 객관적 조사를 위해 은경에게 고문관직을 맡겨달라고 요청한 거였습니다. 예비역 헌병 소령 조은경입니다. 은경이 법정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배어 있었어요. 재판에서 윤성훈 중령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조서연 중위와 가족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차분한 표정으로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용서는 하겠지만 잊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판부는 윤성훈 중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윤태중 준장에게는 징역 2년의 전역 처분을 내렸어요. 또한 군 내부의 성희롱 신고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외부 감독 기구를 설치하라는 권고안도 채택됐습니다. 은경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서연은 전속 조치를 받아
다른 부대에서 새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군무원으로 전환해 민간인 신분으로 군에서 일하기로 선택했어요. 엄마, 저는 여전히 군에서 일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요. 서연의 결정에 은경도 동의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가 항상 지지할게. 서연은 새로운 부서에서 군 인권 개선 업무를 담당하게 됐어요. 가끔 헌병대의 성희롱 예방 교육에도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통해 여러분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서연은 당당하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듣는 사람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경은 철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완전히 은퇴한 건 아니었어요. 국방부에서 여군 인권 고문관직을 제안했고 은경은 이를 수락했거든요. 한 달에 며칠씩 서울에 올라가 여군들의 고충을 듣고 제도 개선안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헌병 일을 하는 것 같아 은경은 이 일에서 보람을 느꼈어요. 예비역 여군 동기들과의 연대도 계속됐습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군내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어요. 박선영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이 이제 사회 전체로 번져나가고 있어. 맞아. 우리 딸들은 더 나은 군대에서 복무할 수 있을 거야. 이미숙이 화답했어요. 1년 후 은경은 다시 헌병대 정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딸을 찾아 헤매는 절망적인 어머니가 아니라 당당한 고문관으로서였어요. 지휘관용 조끼를 입고 정문을 통과하는 은경의 모습은 의연했습니다. 젊은 헌병들이 경례를 하며 길을 열어줬어요. 조은경 고문관님 환영합니다. 은경의 책상 서랍에는 아직도 그 서류가 접혀 있었습니다. 예비역군 고문관 복직 요청서. 하지만 이제는 그 서류가 필요 없게 됐어요. 은경은 이미 자신만의 방식으로 복직해 있었거든요. 진정한 헌병으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으로 말이에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은경은 정수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서연이도 이제 당당하게 살고 있고 다른 여군들도 더 안전해질 거예요. 사진 속의 정수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은경도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싸웠어요. 내 딸을 위해, 우리 딸들을 위해. 그날 밤 은경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저도 다른 사람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은경은 꿈속에서도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변화야 이제 시작일 뿐이고 철원의 밤은 평화로웠고 은경의 마음도 처음으로 평온해졌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